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박용현입니다. 이재성입니다. 드디어 이런 날이 오네요. 오늘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국민의 위대한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우리 논설위원들도 같이 모여서 TV 생중계를 보고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같이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까? 먼저 오늘 선거 내용 다들 촉각을 기울이며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직접 들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가장 좀 인상 깊은 어떤 문장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장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윤석열이 복귀할 경우에 제2의 계엄을 한다든지 이런 우려들을 이 문장 속에 담아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 부분에 나오는 문장인데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 문장입니다. 윤석열이 체포 지시도 안 했다고 주장하고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모든 분야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헌법 심판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이제 그 주장들을 쳐내는 문장을 쭉 써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하나로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 하나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고 또 국민의 신뢰를 위반했다라고 헌재가 판단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상당히 줄친 부분이 많아서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이번 그 판결문 자체가 굉장히 저는 명문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요점들을 잘 뽑아서 정리를 했다 보이는데 찾아보면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본래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계엄 선포권을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대목을 하거든요.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을 이렇게 행사한 걸 볼 때 만약 다시 대통령이 되면 늘 우리는 그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그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시 복귀할 경우에 언제든지 계엄을 다시 일으켜서 또 수많은 국민을 수거하고 자기 독재 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직에 복귀할 경우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아주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표현한 문장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좀 짚어볼 거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중대하게라고 그때랑 형용사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를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문장에 덧붙여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이런 문장이 나오고요.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계엄 상황이고 아니고 간에 다 떠나서 계엄 선포 자체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과연 헌법재판관들도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할까? 우리처럼 이 절박하게 느낄까?
이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결국 헌법재판관들도 우리랑 똑같이 TV를 통해서 그 개혁의 밤을 그렇죠. 봤던 사람들이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뭐 그런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 내란의 동기,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냐에 대해서 네. 우리는 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태균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 저질러온 그 잘못된 행위로 인한 이것이 이제 가시화되고 수사로 이어지고 이런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계엄을 통해서 덮으려 했던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판단을 하진 않았지만 이를테면 뭐 윤석열 쪽이 주장했던 야당이 뭐 다수의 횡포를 부렸다. 그렇죠. 거의 윤석열이 비리된 듯이 이렇게 한 대목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책임감 내지 압박감이 막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약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겉으로 내세운 것일 뿐이지 전혀 어떤 이번 내란의 내심의 목적 동기는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하지 않은 부분은 좀 저는 좀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아마 타협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쭉 읽어 내려갈 때 이 부분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약간 약간 뜨악한 느낌을 좀 받으면서 아 이게 어쩌면 이렇게 심리가 길어진 이유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 조금 이어서 좀 해보시죠. 좀 해볼까요? 예, 그동안 사실 이 각종 찌라시 밖글들 막 나돌면서 국민 불안이 굉장히 컸던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최근에는 5대3 대드락설 뭐 이런 게 나오고 4대4 기각설 이런 것도 나오고 물론 뭐 우리 논설은 일관되게 8대0을 예상하고 전망해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달 이상 길어지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사실 지연된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걱정들이 나왔던 건데 왜 이렇게 오늘 뭐 봤듯이 너무도 자명한 결과 8대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왜 실제 선거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그 답이 결정문에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 그 이견이라는 게 싱거웠죠. 예, 그렇죠. 이런 정도 이견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 했나 싶을 정도로 뭐 제일 대표적인 게 그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 저 보충 의견이라고 쓴 게 몇 대목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게 이 대목인데 이미선, 김영두 두 재판관하고 김복형, 조한창 두 재판관이 각각 보충 의견을 썼죠. 서로 이제 반대되는 입장에서. 근데 그 내용도 별게 없습니다. 이게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가지고 윤석열 쪽에 주장하기에 그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쓰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미선, 김영두 재판관의 보충 의견을 보면 그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거는 피의자 본인의 조서는 그렇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를 쓸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된 거고 근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 조서는 이 부분은 법이 바뀌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윤석열 자신은 조사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조사받은 것은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들. 그렇죠. 그런 조서는 사실 해당이 애초에 없는 거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과는 형사소송법 개정과는 무관한 거였죠. 그래서 이 두 이미선, 김영두 재판관은 이 부분을 명확히 이제 지적을 한 거고 이번 사안과는 관계 없는 거였다.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거를 확실히 강조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복형, 조한창 두 재판관이 반대 의견이라고 쓰긴 했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그것도 반대 의견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떤 헌법 재판을 빨리 해야 되는 그 신속성과 그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재판이니까 공정성 두 가지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생기는데 이거를
보다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그냥 아주 그냥 온건한 의견을 낸 거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큰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유로 들어서 각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전혀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주장 자체도 아주 강하게 대립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전문 증거, 그러니까 들은 말을 증거로 채택할 것이냐의 여부를 놓고, 그러니까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그리고 국회 회의록의 증거 능력, 크게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은 그렇죠. 일사부재의 관련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일사부재의 관련해서 그러니까 회기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횟수를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탄핵이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그 조금 설명을 하면은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때 처음에 했다가 이게 기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회기에 다시 올려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바투에서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의 이 세 명의 보충 의견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이번은 지나가고 그렇죠. 다음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의견 정도, 의견 제시 정도인 거죠. 근데 왜 이 정도 의견 대립은 사실 뭐 대립이라고 하기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는 여전히 좀 의문입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본안 판단에 담긴 그 어떤 윤석열의 의도라든지 야당의 책임을 미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수 재판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결정문에 좀 담겼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수위에서 담을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저 부분에 좀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헌 위법 사실 5가지로 그 쟁점을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일말의 그 이견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전원일치로 사실 그 다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사실 동의를 한 사안인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미 본안에 대해서는 한 위헌 위법이고 파면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진작의 결론이 나왔을 거다. 다만 그 뒤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애초에 3월 뭐 11일, 14일 이 정도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미뤄지게 된 거는 그러니까 이 본안에 대한 이견 이게 아니라 어쩌면 좀 정무적인 일부 재판관의 좀 정무적인 판단이 좀 깔려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갖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지기현 판사가 석방 결정한 이후에 그 보수들이 막 기세등등해지면서 이 전반적인 사회 여론이 확 한번 움직인 적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좀 영향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선고를 의식해서 좀 최소한 그 자기들이 속한다고 생각되는 그 진영에게 일정한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그 이후에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판단을 갖고 그 지금 나온 여러 몇 가지 사소한 사실 그 의견 대립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끌어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피청구인 쪽과 국민의힘 쪽은 계속해서 이 탄핵 일정을 늦추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이 세 분 재판관한테는 일종의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재명 항소심 재판, 선거법 항소심 재판 이후로 그게 이제 3월 26일인데 그 이후로 미뤄달라라는 압박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선고가 무죄로 나온 뒤에는 슬슬 4월 18일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그렇죠.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로 미루라는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차마 이분들도 그건 안 되죠. 거기까지는 그러면 정말 자기들의 그 분안에 그렇죠. 대한 그 환성까지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를 사실은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엔
오늘 결정을 하게 된 게 아닌가. 네. 앞으로 뭐 언론 취재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그 내밀한 속 사정이 어땠는지 점점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런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면 그거는 헌재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어떤 헌재의 어떤 권위와 그렇죠.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고 정말 헌재라면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최고의 보루이자 가장 권위 있는 심판기관으로서 원칙대로 했어야죠. 결론이 재판관들 의견이 모아졌다면 그 순간 선고를 했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오늘 뭐 굉장히 시원한 소식을 전해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가 불면의 밤을 이뤄왔던 그동안의 상황을 돌아보면 과연 헌재 시스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이대로 믿고 가도 되겠느냐 뭐 이런 문제의식도 사실 꽤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선출되지 않은 9명에게 맡겨놓고 우리가 지난 뭐 길게는 한 넉 달, 짧게는 한 달 동안 변론 끝나고 나서요. 얼마나 노심초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비민주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헌재가 이렇게 됐는지를 좀 역사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87년 민주항쟁 당시에 직선제를 쟁취하면서 상대가 군부 독재였잖아요. 노태우 정권이었는데 여기는 혹시 야당이 자기를 탄핵할 수도 있고 뭐 하니까 그거를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라는 걸 고안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인데 9명이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3명은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그렇죠. 지명을 하니까 사실상 6표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3표인데 최소한 1표는 있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 1표 혹은 많으면 2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정적으로 자기가 탄핵받지 않는 구조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헌법재판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독일하고 뭐 많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이 헌법재판소를 뭐 오늘 어쨌든 8대0으로 전원일치 판결을 해줘서 이게 이제 이런 여론이 뭐 앞으로 더 힘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계기로 헌법재판소 제도를 우리가 이대로 가져가는 게 맞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처럼 중대한 탄핵 결정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로 국회가 의결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국민이 투표를 결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처럼 만약에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를 상하 양원으로 재편을 한다면 지금 미국은 상원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우는 상원이 소추를 하고 상원이 결정을 하는데 상원이 결정하는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이걸 회의를 주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상원회의를? 네, 상원회의를. 그래서 대법원장한테 결정권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던데 어쨌든 의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국민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게 좀 그렇다면 의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적어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맡겨놓고 노심초사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 실제 국민투표로 하는 나라들도 몇몇 있고요. 어쨌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인데 그 권력을 다시 빼앗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해야 된다는 게 상징적으로도 맞고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어떤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민 투표를 통해서 좀 질서 정연하게 큰 혼란 없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다 어떤 민도, 소양과 민주적 의식들은 다 갖추고 있다고 저도 믿고 있고. 예. 오는 18일에 이제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죠. 임명을 한 케이스인데요. 만약에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민의를 완전히 배반하는 결정이 나왔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비민적인 구조를 바꿔보자라는 의견이 나온 거죠. 저는 뭐 설령 뭐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 왔더라도 이 결론 자체가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너무나 이 사안이 자명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본인이 이완용의 오명을 뒤집어 쓰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용인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어쨌든 이렇게 일종의 중재기구를 둔 이유도 있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투표로 하게 되면 국민들 간의 직접적인 갈등과 때로는 뭐 충돌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조금 좀 한 단계 건너뛰어서 좀 걸러서 볼 수 있는 뭐 그런 기관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또 국민의 어떤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이 귀족들, 사법 귀족들 우리 이재성 위원이 그런 표현 한번 쓰였죠. 사법 귀족들의 판결에 전적으로 맡겨지는 그런 약간 좀 비문지적인 그렇죠. 상황이 좀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한다라면은 독일식으로 그 헌재의 구성을 좀 바꿔보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독일 같은 경우는 꼭 판사 출신들로만 법률가들로만 임명하는 게 아니고 시민사회 원로들을 좀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그런 재판관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좀 한쪽에 치우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치들도 필요하겠죠. 네. 자, 이제 지금까지 한번 그간의 과정을 한번 돌아봤고요.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죠. 윤석열 사실상의 공동정권을 운영해온 김건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드디어 김건희 여사를 뗄 수 있게 됐네요. 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윤석열 반응을 냈죠. 대리인단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도대체 이 여러분은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전체 국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사과도 없고 전체 국민에 대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그 파면 결정을 받아들인다, 승복한다 이런 얘기는 한 줄도 없는. 저는 이 문장을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라는 이 문장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계엄에 성공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네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입장문이 이 모든 문장이 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혹은 뭐 기대 뭐 이런 게 다 자기 지지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헌법재판소가 일가를 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라는 대목이 있는데 끝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아니 뭐 무엇보다도 지금 우려되는 게 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지금 뭐 풀려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유롭게 이후 조기 대선 과정에서 정치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깜방에 있었으면은 뭐 꿈도 못 꿀 일인데 이 직위원과 심의정이 풀어주는 바람에 지금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직위원과 심의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결국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시 좀 깜방에 좀 들여보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것부터 얘기하면 직위원 판사가 지금이라도 직권 구속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그거는. 가능성이 낮은 것부터. 두 번째는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조작 수사 등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걸로 정적을 칠 수도 있죠. 그리고 공수처가 최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사건도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 사건의 핵심이 윤석열인데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내란 특검이죠. 내란 특검을 얼른 출범시켜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내란 혐의 수사가 윤석열 앞에서 막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수사가 전혀 안 됐잖아요. 그 경호처 수사 안 됐고요. 대통령 비서실 안 됐고 중대한 역할을 한 게 전혀 밝혀진 게 없고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도 전혀 밝혀진 게 없죠. 그렇죠. 수첩 내용만 나와 있지 여기에 윤석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디까지 개입했고 어디까지 준비했는지 이런 것도 뭐 전혀 안 돼 있으니까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아예 수사가 안 되고 있고 경호처 뭐 이런 또 국무회의 국무위원들의 개입 가능성 또는 이제 검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심우정이 이 계속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한 행태도 사실은 심우정한테 계엄 당시에 뭐 연락이 갔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그 비하폰을 그렇죠. 막기 위해서 그렇죠. 수사를 막기 위해서 했다라는 의혹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수사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특검이 필요하고 그 내란 특검을 통해서 결국은 윤석열을 잡아가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이 이제 수사하는 것 중에 그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관절을 요새화해가지고 사실 그거는 거의 내란에 준하는 어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법원이 발부한 그렇죠. 영장에 대해서 물리력을 통해서 막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인데 이런 부분도 뭐 얼마든지 이 사안만 가지고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싶고 뭐 그 과정에서 실제 뭐 총을 쏴라는 뭐 칼을 어떻게 하라는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뭐 또 공수처 수사관 검사들을 대상으로 그런 물리력을 쓰게 했다는 것 자체는 거의 폭동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 그런 사안도 얼마든지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은 출국 금지가 돼 있는데요. 이 내란과 관련해서 출국 금지가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윤석열이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밀항을 할 수 있는 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구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김건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입건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필리핀의 마르코스 이멜다 부부 미국으로 갔었잖아요. 미국으로 갔다가 마르코스는 죽고 이멜다는 다시 귀국을 해요. 그렇죠. 자식들 데리고 귀국을 해가지고 자기도 정치를 하고 애들도 정치를 해요. 그렇죠. 자식이 지금 부통령까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페루의 후지모리도 쿠데타했다가 실패하니까 일본으로 도주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자도 다시 복귀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싹을 빨리 잘라야 한다. 그러니까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다 있는 거죠. 그러자면은 이 내란 특검을 뭐 당장이라도 좀 다시 출범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어떤 이제 곧 대선이라는 그런 이제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여러 가지 고려 사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사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런 만큼 증거 인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일 거고 이런 상황을 그냥 놓아둘 수는 없는 거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뭐 검찰이나 경찰이 뭐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그 적극성을 가지고 움직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뭐 그 수장들도 지금 뭐 내란과 무관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런 만큼 신속하게 좋을 것 박근혜 같습니다. 탄핵 때도 박근혜 특검이 출범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특검 팀장이 윤석열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특검이 굴러갔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저 윤석열 이 부부는 뭐 당장 오늘 그 11시 22분부로 대통령직에서 지금 파면됐으니까
지금 그냥 민간인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지금 관저에 머물 이유도 없는 거고 빨리 그 떠나야 되는 사람인데 뭐 이후에 저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될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성상 뭐 신속하게 비우고 뭐 이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가급적인 뭉개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틀 만에 나왔다는데 그렇죠. 그나마 박근혜는 윤석열에 비하면 염치가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죠. 사실 뭐 성군이라고 지금 성군론이 나올 정도로.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경찰력을 동원해서 또 끄집어내야 되는 상황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빨리 나와야죠. 빨리 나오고 아크로비스타 뭐 집이 있으니까 뭐 글로 가야 될 텐데 그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뭐 굉장히 싫어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제가 그 아크로비스타 주민들한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금방 비울 거라고 그 집을. 왜 뭐 둘 다 빵에 갈 거니까. 네, 저 아크로비스타 주민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된답니다. 근데 사실 이후에 그 자기가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서 뭐 구구와 아마 구구 세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자면은 간접보다는 본인도 저 아크로비스타로 빨리 좀 돌아가서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겠나. 가장 먼저 뭐 고성국 TV에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구구 집회에 직접 나와서 뭐 발언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떻습니까? 정치적 집회 이런 데에 참여해서 얘기하고 하는 거는 지금 강제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막관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자체를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재판도 받고 있고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구속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질 때 뭐 어떤 하나 요소가 될 수는 오히려 있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본인이 잘 상황 파악을 잘 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결국 그 윤석열의 운명이 이제 결정된 상황에서 국민 관심은 이제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를 책임질 차기 지도자는 누가 될 건가? 뭐 조기 대선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국면에서 가장 지금 좀 그 선택의 어려움을 지금 겪을 쪽은 아무래도 야당보다는 여당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당이라고 하기 어렵죠. 하여튼 국민의힘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동안 이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이 감히 조기 대선 뭐 운운할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왔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60일 안에 지금 치러져야 되는 이 대선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뭐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사실 지금까지 1위 했던 쭉 국민의힘에서 1위를 했던 김문수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미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갈 땐 뭐 한 20% 정도까지 나오다가 지금 뭐 10% 이하로 떨어지는 조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의 결집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극우의 결집력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별게 없었던 것이라는 게 아마 드러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일 텐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 자체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뭐 정치인으로서의 소양 뭐 이런 거 차치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너무나 인기가 없고 일단 뭐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 파면
파면 결정 혹은 헌법심판에 대해서도 자기 입장도 못 내잖아요. 그쪽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이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도 영향력을 가지기 어렵다. 홍준표, 오세훈 같은 경우는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었는데 둘 다 명태균이라는 트랩에 걸려서 그렇죠. 지금 거의 그러기 상태 아닙니까? 사실상 정치를 접어야 되는 상황. 특히 오세훈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한 상황이 아마 벌어질 것 같은데 사실상 주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자가 없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정치 도의적으로 후보를 내면 안 되죠,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궐선거, 부부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당이 원인 제공을 했다. 그렇죠. 보궐선거에 원인 제공을 한 당이면 후보를 내지 않는 게 관행인 거죠. 이미 거기서 지켜진 거잖아요. 그러면 대선도 마찬가지로 그 관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오늘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했는데 여기서도 뭐 일부 소장파에서는 우리가 낼 자격이 있느냐, 후보를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는 하네요. 물론 뭐 대다수는 탄핵 찬성한 의원들을 성토하는 분위기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힘이 어쨌든 뭐 내란 직후만 해도 지도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윤석열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렇죠. 듯한 외양을 보였고 그랬는데 갈수록 점점 더 극우 쪽과 거리를 좁히면서 그런 처신을 해왔던 게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선 국면에서는 스스로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극우들이 그동안 요 몇 달 사이 아주 격렬히 발호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극우의 준동도 윤석열이 만들어낸 어떤 일시적 허상에 가깝다. 그렇죠. 비정상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다. 지금 이제 윤석열이 탄핵된 마당에는 이러한 극우의 어떤 응집력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머지않아 힘을 잃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번 보궐선거죠. 그렇죠. 거제에서 PK에서도 거의 60% 가깝게 민주당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로 보는 여론과 실제 바닥 여론은 다르다는 걸 이번 선거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렇죠. 거제도 그렇고 충남 아산이었나요? 아산. 네. 여기도 다 18%포인트 그렇죠. 차로 민주당이 이겼더라고요. 부산 교육감은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가 둘이나 나왔는데 그렇죠. 둘을 합쳐도 김석준 후보를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변에 탄핵 민심은 도도했다. 그런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좀 정신 못 차리고 그동안 해온 행태가 이제 인과응보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좀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봤는데 말씀하신 그런 그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되더라고요. 가령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계엄 이전에는 1% 정도 기록하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후보였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 계엄 직전에 한 14% 정도까지 그래 상당히 그 이재명 대표의 아성을 좀 위협하는 뭐 수준까지도 좀 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계엄 직후에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특히 그 탄핵 둘러싼 이 공방이 계속 심화되면서 1월 넷째 주 대선은 11%로 팍 치솟고 설 직전에는 12%까지 올라가서 이제 가장 그때 피크를 이뤘던 결과가 있고요. 그 반면에 한동훈 같은 경우는 그 탄핵 직전까지는 그래도 한 11% 정도. 왜냐하면 여긴 계엄에 반대하고 해서 사실 국민적인 좀 신망이 일정하게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다시 탄핵 반대로 돌아서면서 5%대로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층도 불신하고 일반 국민들도 불신하고 그렇죠. 뭐 이런 상태로 쭉 그 이후로는 뭐 6%, 5%, 4% 뭐 이렇게 오가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그 뒤로는 계속 떨어지죠. 떨어져서 이번 주에는 9%를 기록했네요.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상황이 됐고. 더 떨어질 거예요? 네. 한동훈 후보는 한 5% 정도. 근데 이게 다른 그 후보들이죠. 잠재적인 후보들.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이런 사람들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오세훈은 뭐 2% 오늘 기록을 했고, 홍준표 4% 정도.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 이후 양강 구도로 어쨌든 좀 재편되지 않겠나. 뭐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와 한동훈으로 갈 것 같은데, 친한계 쪽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희망 회로를 좀 돌리는 것 같던데,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층에서도 그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를 하면은 의견을 유보하는 비율이 한 40%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는 그런데 아마도 탄핵 이후에는 극렬한 윤 지지층과 달리 좀 현실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가장 그나마 탄핵에 찬성했으면서 그 대중적인 확장성을 가지는 후보 쪽으로 이동할 거다. 그거는 뭐 유승민은 아니니까 사실 유승민은 아니니까 한동훈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아마 한동훈이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김문수를 꺾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의 그 희망적인 그 전망을 친한 쪽에서 내놓고 있고, 반면 또 친윤계를 비롯한 당내 다수파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급변침을 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어쨌든 당 다수가 현재까지는 그 윤석열 탄핵 반대에서 계속 그 지내왔기 때문에 이후에도 급변침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관성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김문수가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두 가지 전망이 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래도 이왕이면 국민의힘이 만약에 물론 뭐 후보를 안 내는 게 사실상 뭐 도의적으로 맞다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후보를 낸다라면은 조금이라도 그 자기 살 길을 찾자라면은 결국은 김문수로는 안 된다. 아마 이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나 저러나 둘 다 지리멸렬하기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김문수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네. 그렇군요. 이게 방향이라는 게, 특히 정치적 방향이라는 게 한 번에 쉽게 그렇죠. 바뀌지 않거든요. 당원들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수십만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지지자들까지 치면 더 많아지죠. 그게 한꺼번에 막 이렇게 돌기 쉽지 않을 거고요. 일단 한동훈 대표 쪽은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그렇죠. 희망회로를 돌릴 텐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잖아요. 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하고 이 중차대 문제에 대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입장을 뒤집고 이러면서 양쪽으로부터 지금 협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만든 거예요, 이 상황을.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정치라는 이 레터리가 너무 세게 박혔어요. 그렇죠. 이번 과정에서 했죠, 정말로. 결과적으로 개헌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그렇죠. 보여준 이 모습이 너무나 믿을 수 없는 행태들을 많이 보여서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덕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상황이 아닌가. 그건 이제 이쪽이든 저쪽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오늘 지지율이 말해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오늘 현재 결정문에서도 좀 연관된 부분이 있는데, 윤석열이 2년간 어떤 국민의 민심을 사고 뭔가 뭐 야당이 국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었지만 이걸 바꿔낼 총선이란 기회가 있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못했고, 그랬으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오히려 무력을 통해서, 계엄이라는 무력을 통해서 야당을 짓밟으려고 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DNA처럼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 재보선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게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렇죠. 이런 식의 태도,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등 이거를 자기들에 대한 어떤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되게 놀라웠는데,
딱 그 윤석열과 같은 어떤 사고방식 그렇죠. 이런 것들이 기저에 있는 것 같고 이걸 바꾸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이제 다시 뭐 어떤 공당으로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으면 한다. 저는 그것도 좋지 않다고 보는 게 입만 열면 이재명 비난을 해요. 범죄자라고 비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보러도 어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DNA가. 근데 아시겠지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그 소위 이제 현대판 민주주의 교과서죠.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이제 독재자 혹은 반민주주의자의 그로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치 상대방을 인정하느냐 여부거든요. 인정하지 않아요. 범죄자로 몰잖아요. 여기서 먼저 지금까지 나온 뭐 이 여론조사 결과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런 국민의힘의 이런 지리멸멸한 이런 상황이 민주당에는 굉장히 큰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민주당은 이미 뭐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뭐 사실상 굳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일부 비명 그룹에서는 뭐 사법 리스크 이런 문제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해왔었는데 결국 그것도 다 털어내고 뭐 사실상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 리스크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검찰이 만들어낸 리스크이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사법 리스크라는 말 자체가 조작된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법 리스크라는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검찰 리스크죠. 그렇게 보면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날 텐데 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들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닐 거라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몇 가지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하던 상황에서 사실 미국 대선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미국 법원, 특히 대법원에서는 더 이상 재판을 진행을 안 시켰거든요. 예, 그거에 이제 우리가 볼 때 뭐 생소하다거나 좀 의아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사법부의 전통인데 삼권 분립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유권자의 선택이 좌우된다거나 가로막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법부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리고 실제 뭐 남은 기간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 사법부의 어떤 행위가 어떤 주권자들이 국가 지도자를 뽑는 이 과정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그럴 정도로 명확한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 이미 끝냈어야죠. 그리고 그동안 뭐 몇 년을 끌었던 것들인데 그렇죠.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여전히 거기에 기대려고 하는 거는 우리 어떤 민주주의 과정에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내에서도 사실 이제 더 이상 뭐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질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을 보더라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될 가능성은 뭐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다시 재평가되는 어떤 계기로 내란 국면 이후 비상계엄 이후에 굉장히 민주주의 지도자로서 일관된 지도력을 좀 보여왔다. 기민한 판단력, 추진력은 탈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엄 당일날 바로 국회로 달려가면서
유튜브 방송을 켜고 시민들한테 국회로 모여달라고 호소하는 그거 보고 실제로 몰려가는 시민들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엄군을 막아내는데 경찰과 계엄군을 막아내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단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또한 그런 급박한 시기에 그런 정확한 판단을 하고 솔선수범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리더로서의 자질 뭐 이런 게 한 번 더 확인이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갤럽 조사입니다만은 그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그래서 계엄 전과 후에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엄 전에는 뭐 최대로 나왔을 때가 29%, 11월 1주 뭐 이 정도였는데 그 계엄 있고 나서 바로 37%로 확 치솟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줄곧 30%대를 유지하고 있고 뭐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번 주에도 34%, 뭐 다른 국민의힘 그 잠재적인 후보들을 다 합쳐도 이재명이 미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데는 그런 데 대한 평가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선거 전략이죠. 국민의힘 주자들이 묶여 있는 사이에 혼자서 사실 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였던 거 아닙니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뭐 정치 지도라서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지도력을 좀 자리매김하는 그런 행보, 강폭 행보를 좀 선보여 왔고 그 과정에서 특히 중도화, 보수화, 뭐 보수까지 좀 포괄하는 그런 정책적인 정치적인 그 스탠스를 좀 취했고 이것도 뭐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극우화하면서 좀 합리적인 보수,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지지 유권자들이 사실 위탁할 정당이 사실 사라진 셈이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저런 모습의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는 없을 테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지지해왔던 정당을 잃어버린 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쪽에 대한 좀 더 이 포용력을 좀 넓히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좀 명확한 어떤 그 타겟을 두고 정치적인 타겟을 두고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보수 그렇죠. 예, 그 빈자리 그리고 뭐 좀 더 뭐 달리 또 보자면 어쨌든 이 내란 사태라는 이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좀 뭐 여러 지지층들을 좀 더 안심시키고 그렇죠. 좀 어떤 뭐 믿음을 주려는 이제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라고 스스로 불러왔던 보수 참칭 세력이 사실상 이번 기회에 체제 밖으로 나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비어있는 보수의 자리를 우리가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단히 영리한 전략이었다고 보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경화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우위 사회고요. 뭐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 맞잖아요. 정책도 그렇고 국제적인 기준으로는 그렇죠. 뭐 모든 부분에서 뭐 정체성 문제도 그렇고 보면 중도 보수 정도예요 스탠스가. 그러니까 그 이번 기회에 민주당의 왼쪽에 진짜 진보 정당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죠. 그리고 민주당이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또 보수 정당이 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제대로 된 합리적인 보수 정당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또 다른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같은 극우적인 이런 정당이 더 이상 보수를 아까 말씀드린 참칭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너무 지금 극우화돼서 나아간 것 같고 그러자면은 민주당의 오른쪽에 조금 더
제대로 된 보수 정당, 뭐 이게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정말 한골 탈퇴해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갈라져 나오는 뭐 세력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또 민주당은 여하튼 그 중도 그리고 보수까지 아우르는 어떤 그런 영역을 차지하면서 동시에 그 왼쪽에는 제대로 된 또 진보 정당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사실 배출한 대통령 2명이나 탄핵된 정당이 더 이상 국민의 지지를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의 노선을 두고는 사실 그동안 좀 어쨌든 그 진보를 지향한다라는 그 정체성의 지향이 뚜렷했었는데 갑자기 좀 이재명 대표가 혼자서 좀 그거를 갑자기 좀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반발들은 좀 있었단 말입니다. 아마 이제 그것이 우리 박 의원이 보시기에는 비어있는 보수까지도 포괄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목표, 타깃을 명확하게 한 거다. 이런 좀 그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결선 투표가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되고 민주당보다 더 왼쪽의 정당이 진보 정당이 돼서 우리나라 전체가 좀 더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설적인 경쟁을 하게 하는. 네, 그 유럽식 모델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게.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뭐 이후에 상황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이후 전망까지 봤는데 당장 당면한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뭐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고 민주개혁 진영이 승리를 해서 이 나라를 총체적으로 바꾸는 것, 이게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가 당면에서 지금 벌어진 이 비상경과 이 내란의 어떤 상황, 여전히 수습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분명하게 청산하고 나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그동안 그 국민적인 갈등과 분열이 노출되면서 통합의 필요성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산, 그러니까 이 잘못된 상황에 대한 분명한 청산 위에서 그런 통합으로 나아갈 때 그 통합도 좀 더 굳건하고 확고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이 중요하냐, 통합이 중요하냐. 물론 모두가 중요하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 두 가치일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또 약간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가 오늘 결정을 내렸듯이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헌법을 파괴한 행위였고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행위였는데 그것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거나 아니면 사후적으로라도 옹호했다거나 지지했다거나 이런 어떤 세력들과 명확히 어떤 그 결별 내지는 그 단죄 내지는 응징 이런 것이 없이 과연 통합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결국은 헌법을 지우고 통합하자 이런 뜻이 될 텐데 그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내란과 관련돼 있는 혹은 거기에 어떤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어떤 공직자라든지 공적 인물들은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합당한 처벌, 응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탄핵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지금 굉장히 큰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목은 탄핵하면 될 것 같고 한덕수 같은 경우가 이제 권한대행이니까 대선 관리 이런 게 있어서
한덕수가 좀 걸리는데 한덕수도 결국은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를 받게 될 거고요. 수사 대상이니까요.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좀 두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구속 취소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지기현 판사 그리고 유일하게 유례 없이 즉시한 걸 포기해서 풀어준 신무장 검찰총장. 지금 이제 청산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법의 응징이 있어야죠. 특히 이제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사를 뭐 처벌하냐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 저는 내란 특검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고인 내통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없이 이 사람이 저렇게 법을 일부러 잘못해서 사실상 위법 행위를 저질러가면서 내랑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그런 결단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통력이 있을 거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뭐 법리적으로는 직권남용일 테니까 지금 법 왜곡죄가 없어서 직접 처벌은 못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신무정 총장 같은 경우도 수사해야 되는 거죠. 자녀 문제는 자녀 문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테고 이 즉시한 포기와 관련한 그 결정과 관련해서 신무정 총장이 결국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계속 풀어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풀어줬던 거 다 아시다시피 비아폰 그 서버 기록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게 거기에 본인이 통화한 게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란 공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이분도 역시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뭐 조금 더 이제 넓혀 보자면 어떤 이제 우리 검찰 출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결국은 이런 위헌적인 내란을 일으킨 결과 탄핵이 되고 지금 이제 또 형사 재판도 받고 있는데 결국 이 내란의 뿌리는 결국 검찰에 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정도 검찰식으로 해갖고 이 상대방을 무조건 죽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어떤 검찰식 사고가 국정으로 이어진 결과가 이런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나 싶고 검찰이 그만큼 어떤 법과 원칙, 정의에 따라서 사안을 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부당하게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고 그런 것을 체화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결국은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것은 곧 검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준 하나의 사건이다. 이런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개혁 이것도 사실 내란에 대한 어떤 후속 조처의 하나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들리네요. 이 내란의 뿌리가 검찰에 다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사실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여실하게 드러난 거죠. 검찰 자체가 내란 세력이라는 게 드러난 거고요. 반드시 이번 기회에 검찰을 해체를 해야 되는데 검찰을 해체한다고 하면 뭐 되게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검찰 기능을 해체하는 거예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뭐 수사 기능은 사실 뭐 중수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얼마든지 그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측면이니까요. 검찰 자체를 뭐 없앨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검찰 기능을 없앨 수 없는 거니까. 기능을 뭐 공소, 수사를 제외하고 자유로 남용할 수 있는 수사권을 제외하고 기소권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해나갈 수 있죠. 그리고 더 바란다면 기소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소 대배심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사법 시스템과 관련해서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이
도저히 그 납득할 수 없는 심지어 위법적인 이 판단이 나오는데도 이걸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지금의 이 상황.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판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형사소송법의 문구 자체를 어긴 거잖아요. 그 본인이 그 법을 만들어서 창의해서 그 첩으로 적용한 건데 이런 위법적인 그 결정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바로잡을 수 없다면 바로잡을 수 없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그 그렇죠. 법은 법과 정의가 없어지는 거죠. 법과 정의는 뭐 그 판사의 몫입니까? 전 그런 점에서 하여튼 그거를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식으로든 뭐 저는 그게 좀 가능하다면 뭐 탄핵 특히 판사 검사 이 탄핵에 그 영역을 좀 더 그렇죠.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실효성을 방안이 높이는 예. 뭐 그런 방식을 여하튼 고민해서 이제 실천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이번에 던져진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하게 돼 있는데 감사원장도 그렇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그렇고 뭐 한덕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탄핵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윤석열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직접 다 드러나게 하지 않는 한 탄핵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서 이 탄핵권을 국회로 가져오는 방안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 사법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권력 중에 하나 아닙니까? 행정 권력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최종적인 권력 기관인데 이 여러 가지로 중첩적인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이죠. 주 스테이트 판사 같은 경우에는 선거로 뽑아요. 그렇죠. 판사를 선거로 뽑고 뭐 연방 판사란 뭐 여기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어쨌든 이 선거로 뽑은 사람은 선거로 일단 견제가 되고 그 다음에 판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문제들은 또 의회가 탄핵을 합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 판사들은 탄핵을 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20-30명씩 탄핵을 한대요, 판사를.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지금까지 역사상 한 명도 탄핵을 한 적이 없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없고 뭐 한다 그러면 사법권 침해니 뭐 사법권 독립 침해니 이런 비난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사법부를 어떻게 국민의 통제, 민주적인 통제 아래 둘 것인가가 굉장히 큰 숙제가 됐다. 네, 뭐 여러 가지 그 과제, 당면한 과제 해결의 방안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풀어야 될 숙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하튼 오늘 굉장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파면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한 발 더 민주 국가로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토론은 오늘의 자담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더 궁금한 이야기들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